大家好, 엠브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영상들은 이제 상당히 짧은 영상으로서 각각 한 개씩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집은 당연히 이사를 생각하실 거고요. 이게 남자분들은 특히나 이제 자동차 구매를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앞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도 이제 곧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부모님이 편찮아지실 연세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편지 아니면 채권자로부터 편지를 받는 경우가 이제 생길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미 인터넷에는 결혼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 위주로만 하기 위해서 조금 내용들을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른 영상에는 없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분상 말고 법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결론적인 대답은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그 로맨틱한 문제도 아니고 호적에 한번 이혼 전력이 있는 돌싱이라는 빨간 줄이 가는 리스크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돈도 심지어는 내 돈도 아니고 내 부모님 돈 아니면 상대방 부모님 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부부 모두가 상대 배우자를 닮은 아이를 이제 가지고 싶다는 확신이 든 이후에 결혼신고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우리 법 감정상으로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사람은 이제 머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앞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기 전과 후에 뭐가 차이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상속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상속권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재산을 누가 가져갈 권리를 가지느냐가 상속권이겠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결혼식을 한 지 10년이 된 배우자라고 할지언정 그러니까 같은 집에 10년을 살았는데 뭐 와이프가 죽었다 했을 때 와이프의 재산을 남편이 상속할 권리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그에 비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식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했다라면은 결혼식 일주일 만에 와이프가 죽더라도 와이프의 재산을 나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상대방 그 배우자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느냐 안 하냐 이 부분인데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결혼하는데 당연히 뭐 내가 죽으면 상대방한테 재산이 가는 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럼 그러니까 그 죽은 배우자가 자기 스스로 모은 재산이 당연히 상속되는 거는 당연히 합리적입니다. 왜냐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 없이 혼자 사는 이 세상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모은 돈으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죽은 배우자의 부모가 이제 물려준 재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그 상대방 부모 결국 제3자죠. 제3자가 이제 형성한 재산도 결국에 상속이 된다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예이지만 만약에 아까 전처럼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하는 동시에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아니면 신혼여행 도중에 남편이 사망을 한 겁니다. 뭐 남편이나 와이프든. 근데 이 남편이 결혼 전에 열심히 모아서 뭐 1억, 2억을 모았고 그냥 그 재산에 대해서는 뭐 비록 신혼여행 도중일지언정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와이프한테 뭐 그게 혹은 남편한테 상속이 되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사랑했던 사이고 결혼을 할 만큼 그리고 본인이 모은 돈을 본인이 결정한 거니까 결혼이라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문제는 그러니까
상대방 부모가 만약에 아직 살아있다고 했어도,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랑하는 내 자녀한테 생전에 내가 증여를 뭐 아파트를 줬다라든지 뭐 내가 여러 가지 준 재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굳이 이게 증여를 안 하더라도 이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습 상속이라는 제도도 있고, 왜냐면 일반적인 본위 상속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 자녀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성과 혹은 동성과 이렇게 혼인 신고를 했다는, 자녀가 혼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재산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처분이 되지 않고 법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임의로 처분이 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인 신고가 이제 가지는 이제 문제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명하는 영상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도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이제 환갑 7순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그래서 난 내 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쓰여지거나 아니면 뭐 불우이웃 혹은 뭐 장학재단,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입는데 쓰거나. 근데 내 돈이 그러니까 그 민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아들이 혼인신고했다는 이유 하나로 내 돈의 막 절반인 3분의 1이 막 아무데나 막 가고 있으면은 상당히 좀 그쵸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 김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대습상속이라는 단어를 이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좀 좋겠습니다. 우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의의를 보자면 이 단어가 항상 헷갈릴 텐데 피는 피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피상속권자라는 의미는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보다 그래서 상속권자가 먼저 죽었을 때, 즉 뭐 다음 페이지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때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때가 먼저 죽었을 때, 그러면 이 아들의 상속권자가 그러니까 아들의 상속권자는 아니 아빠가 오래 살았으면은 내가 할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근데 이런 기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대습상속인데, 역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역시나 말로는 복잡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지만 실제로 있었던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 같은 데 상당히 이제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었던 큰 사건이었는데, 제가 이거는 대습상속을 설명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약간은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97년 당시 IMF 이전인데 그 당시에 천억 자산가인 이제 재벌 회장님이시죠. 그 회장님의 일가가 그러니까 괌으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근데 이 요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일가가 괌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사위분은 이제 의사였습니다. 근데 일 때문에 이제 괌에 가는 여행을 불참을 하게 됐고요. 근데 괌에 가는 그 대한항공기가 괌에서 추락을 함으로써 그 여기 지금 검은색을 표시하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그 비행기 사고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사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누가 찰나의 순간에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늦게 죽었는지는 자연과학적으로는 이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누가 먼저 돌아갔는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그걸 증명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 근데 그런 게 이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지만 그런 거 이제 차치하고 우선은 그 가정을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회장 부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딸에 비해서 자신의 자녀인 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는 회장 부부의 재산은 그러니까 딸한테, 그러니까 이분들이 먼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딸한테 우선 상속이 되고, 그리고 딸이 이제 사망하심으로 인해서 이 돈은 이제 사위한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본위 상속, 일반적인 상속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딸이 먼저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대습상속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먼저 죽고 그러면 딸의 재산이 이제 사위한테 넘어가는 거 그렇다 치는데 이제 이 딸이 먼저 죽은 다음에 만약에 이 장인 장모가 이제 돌아가셨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장인 장모의 재산을 받을 딸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 사위는 못 받는 거냐? 라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선 대세상속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위의 기대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경우 사위는 대습상속으로서 딸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얘기는 길지만 사위가 100%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 상속이라는 개념과 먼저 죽었을 때 대습 상속 이 개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시 사망 규정 이 부분이 법리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패스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소송이 뭐가 문제가 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저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댓글로 여기 밑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도 이 멘트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자동차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 소송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돌아가신 이 회장님이란 이 분의 형제분이 사실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 사위는 우리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였고 사실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는데 97년 당시 1,000억이면 지금 상상도 못할 돈인데 이 돈을 전체를 다 사위가 들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형제인 그 회장의 형제인 나는 어려서부터 같이 친하게 지내왔고 저 재산 형성에 내가 무신양면을 기여를 한 바가 있다. 근데 왜 나한테는 한 푼도 돌아오지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사위 입장에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니까 저도 더 이상의 합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소송이 붙었고 실제로는 그 돌아가신 회장님의 형제분은 전부 패소를 했고 이 사위분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 전체 1,000억을 다 상속을 하셨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혼인의 법적 의미와 혼인신고의 나머지에 대한 기본 상식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법률혼, 사실혼, 동거 이 세 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혼과 동거부터 우선 먼저 구별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구별하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혼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동거는 이제 사실혼이라고 하고 결혼의 의사가 없이 단지 연애의 감정으로 하는 그 공동생활은 동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애매하겠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 결혼식을 했다라든지 뭐 양가에 뭐 상견례가 있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이제 사실혼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근데 법률혼과 사실혼은 구별이 좀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결과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하겠고요. 결국에 법률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혼인의 의사, 실질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요건까지 모두 갖춰서 법에 의해서 인정된 결혼이 법률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이 혼인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그 결과의 차이는 결국 상속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족관계 미발생에서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안 하면 이 둘 사이도 법적인 그 법률혼 사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친족 관계가 발생 안 된다는 거는 뭐 장인 장모와 이 사위는 이렇게 친족 관계가 아닌 남남이 여전히 남남인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 관계가 발생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상대방 부모와 이렇게 관계가 안 생기는 것까지는 뭐 인정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제 법적 지위인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게 혼인 외 출생자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이 남성이 이제 아이를 인지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뭐 그 아이의 그 법적 지위 자체에는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실질은 실질이고 법 감정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왜 우리가 아이가 그런 뭐 인지라든지 이런 제도를 거쳐야만 우리가 그 법에서 좀 더 노멀한 케이스로 가느냐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것 자체가 뭔가 큰 실익이 있는 논의는 아니게 되겠고 실익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속권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혼인을 했을 때 혼인을 하고 이렇게 배우자가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둘 다 생존해 있지만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혼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혼인 이후에 쌓인 이 재산들 경제적인 이 부를 결국 이혼 시에 이걸 서로 분할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혼 시에 이 재산 분할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혼인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를 했든 혼인 신고를 안 한 사실혼이든 결과적으로 혼인의 의사로 공동 생활을 했다라면은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옆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그러니까 결국 혼인 신고를 불문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인 신고를 불문하고 그래서 만약 단기간 내에 이혼한 경우에 그러면 각자 들고 온 재산은 각자가 들고 집에 갑니다. 분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또 다른 케이스로 혼인 신고 여부를 불문을 하고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이혼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근데 이런 경우에도 결혼한 이후에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는 이제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됩니다. 그 비율은 이제 법원에서 정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5대5가 되겠죠. 그리고 그 장기간 이후 이혼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혼 혹은 법률혼 결혼 생활을 하게 된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면은 이때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 들고 온 재산이든 결혼 후에 형성한 재산이든 싸그리 다 합해서 그건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면 그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이 포인트에서 문제되는 게 결혼 후에 형성한 거는 공동으로 기여한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견이 있다면 사실은 뭐 가사 노동 전업주부로서 기여한 게 얼마냐 뭐 이런 정도일 텐데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결혼 전에 그러니까 들고 온 돈이 만약 차이가 이렇게 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7년 10년이 지났다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왜 5대5를 나눠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뭐 여기서 말하는 제가 장기라고만 써놨는데 그 부분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이거를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이전에 만약 이혼을 했다라 했을 때는 그 전에 가져왔던 재산을 꼭 5대5로 나누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7년 내지는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혼을 했다. 그렇게 되면 결혼생활 이후의 돈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이전에 형성했던 각자 들고 왔던 돈들도 결국 다 썸을 해가지고 이제 5대5 내지는 그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밑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자면 혼인 신고를 하면 상속권이 발생되고 혼인 신고를 안 하면 상속권이 없다. 그래서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상속에서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재산 분할은 그냥 될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안 되기 때문에 뭐 혼인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그 재산 분할에서는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는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상속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 시에 재산 분할도 법률혼과 똑같고 실제로 사실혼 상대 배우자는 그 죽은 남편의 연금 수령권이라든지 아니면 임차권도 승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혼인 신고가 그렇다 해서 법적으로는 분명히 그렇다 한데 만약에 혼인 신고는 우린 나중에 하자 했을 때 서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변호사로서 지금 영상에서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로맨틱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돈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번 돈 뭐 이건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부모님이 의사를 결정을 하는 게 원래는 좀 맞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타이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사실은 근데 그렇다 해서 성인이 돼서 이제 내가 결혼을 이제 하는데 결혼하는 그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과 혼인신고 할지 말지를 부모님한테 가서 저 부모님 저 혼인신고 좀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혼인신고를 할게요 라고 하고, 그래서 뭐 상대방 부모도 너희들 결혼은 허락하는데 혼인신고는 안 된다고 라고 한다 했을 때 그렇게 이게 좀 뭔가 어색하긴 정말 어색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쓸데없는 제 생각을 밝히자면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절충안을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이제 부부가 결혼하고서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의 아이를 갖고 싶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아이가 포태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이제 그렇죠. 그런 이제 단단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비록 뭐 5년, 10년, 20년의 그 믿음이 쌓이진 않았을지언정 뭐 충분히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니냐 뭐 생각하는데, 뭐 그건 뭐 제 생각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사실 가장 핫한 주제인데 어떤 변호사도 사실 감히 장담을 할 수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들만 항상 써놔가지고 저는 조금의 제 편파의 리스크를 좀 지고 좀 과하게 좀 이 주제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 뭐 과한 것도 아니네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민법에는 부부재산 약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헐리우드 스타들이라든지 재벌들이 뭐 한 50살 차이 나는 그런 연인들이 막 결혼하고 이럴 때 뭐 이렇게 이런 혼인 계약서들을 많이 쓴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줄 아시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우선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있는 그러면 부부 재산 약정이라는 거는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건 어디까지나 원만한 혼인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만 유효할 수 있는 약정이라고 민법에서 규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혼 시의 재산은 이렇게 갖고 온 대로 들고 간다라든지 이런 계약들을 한다 해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혼 후에 우리가 궁금해는 뭐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헐리우드 스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혼 후에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한 약정, 이런 계약들이 효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효력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계약서에 적힌 그 문서에 적힌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 재산을 분할하는 법리는 아까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법리대로 이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하는 그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재판부 법원이 판단할 때 이런 약정서가 있으면 이 약정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가사 특히 직권이 적용이 되는 이런 소송이 있어가지고는 그리고 재판부가 이 재산 분할을 재량으로 결정을 할 뿐이지 양 당사자가 우리는 사랑하지만 혹시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9대1로 재산을 분할을 할 겁니다 라고 약정을 해봐야 법원은 이 9대1은 사실은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약정을 했었구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9대1은 좀 그렇고 한 6대4 정도로 하자 라고 한들 전혀 문제가 없는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제 판사 입장에서 6대4로 해주려고 했는데 저런 약정이 있었네? 라는 생각이니까 그러면 7대3 뭐 이럴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쵸, 상당히 수치 이렇게 얘기 드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확립된 그러니까 민법 등 법률에서 정해진 제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실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런 거랑 비슷하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상속 포기 역시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런
계약을 체결하든 아니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그 자녀분들끼리 상속 포기하거나 뭐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다 이제 법적 유효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런 친족법, 상속법 이런 가족법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개인들의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깔끔한데 네이버에 잘 나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약서대로 각서대로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가족법이라고 불리는 이 분야는 그렇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또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 밑에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즐거운 밤 되세요. 예, 빠이.